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드린 지도 벌써 2년하고도 5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음,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좀 처음부터 약간 우울한 이야기를 살짝 할까 합니다. 네. 뭐 큰일은 아니고요. 지난달 초인가요? 갑자기 제 채널에 수익 중지가 됐어요. 음, 그 영상 앞에 붙던 광고가 빠진 거죠. 혹시 뭐 광고가 안 나온다고 느끼셨을 분도 있었을 텐데, 여튼 2월 초쯤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때문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의 허락을 받은 책들만 올렸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며칠 동안 뭐가 문제지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같은 자기가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상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쯤에 제가 8시간짜리 그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쵸? 동화 모음집도 이렇게 모아서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 해갖고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며칠 전이었죠. 3월 14일에 재신청을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유튜브 측에서 똑같은 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익 창출이 불가한 채널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멘붕이에요. 이유를 잘 모르니까요. 배경음악 있게 그리고 업계로 나눠서 그런가? 아니면 이렇게 책을 보여주고 그대로 읽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튼 여러 가지 영상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다른 어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뭐 책을 안 읽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수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는 제 방식대로 그리고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주무실 때 좀 편하게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그거였어요. 되게 밤에 자기 전에 자면서 듣는 건 아닐지라도 자기 전에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거기다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계속 지금처럼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 책을 좀 여러 번 읽고서 거기에 이제 제 얘기를 녹여내서 30분 내외로 요약 발췌한 어떤 서평식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평에 요약 발췌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받은 책만 읽을 생각입니다. 네. 아마 서평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고 좀 애정으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글솜씨겠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밤에 듣기 편하게 그런 잔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책을 읽고 글을 또 쓰고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건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긴 서평을 쓰려면 책을 좀 여러 번 읽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물론 책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좋은 책들,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 그대로 읽어드릴 수도 있죠.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조금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는 그런 책들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엄청 마음에 들었던 책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제 의견을 섞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조금 많은 날들을 이미 벌어진 일을 붙잡으면서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생각보단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지? 를 골몰하느라 좀 많은 날들을, 많은 밤들을 뜬 눈으로 지새운 것 같습니다. 네. 녹록치 않은 상황을 한탄하고 침울해지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임세원 작가님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라는 책이죠.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자.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감에 빠져 나 자신을 잃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진짜. 분명히 앞으로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확실치 않은 미래가 자주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는 아마도 우리의 선택이 좌우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 닥쳐서 그 사건이 주는 시련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만 외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임세원 교수님의 말처럼 그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겠지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항상 정말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좋은 얘기, 좋은 생각 나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책을 읽고 제가 쓴 서평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다소 긴 리뷰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오늘 하루를 걱정으로 보낸 당신에게. 와, 발음이 진짜 엉망이네요. 이런 콘텐츠 하실 거면 발음 연습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습니다. 20분 듣고 껐어요. 겉멋만 잔뜩 들었네요. 진짜 최악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다. 내 영상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댓글을 받게 되더라도 웃으며 넘기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왜인지 궁서체로 쓰인 그 댓글이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잠이 덜 깬 표정으로 멍하니 댓글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흔들고 출근 준비를 했다. 회사 일을 하는 중에도,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중에도 이름 모를 그 사람의 댓글은 하나의 울림이 되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것은 걱정이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놓을 수가 없었다. 우습게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자 그동안 웃어넘겼던 누군가의 말투 지적이나 발음 지적들,
또한 목소리를 지적하는 댓글들까지 모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자질을 의심하는 내 마음이 하는 소리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게 힘을 주고 응원을 해주는 댓글이 99%가 넘는데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 댓글 때문에 머리를 부여잡고 하루를 걱정으로 채우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 걱정은 퇴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준비한 책을 소개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는데 쉽사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문득 모두가 만족하게 잘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해내듯 겨우 몇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보았다. 결국 그날 나는 녹음을 포기하고 말았다. 작은 노란 조명 하나를 켜놓고 침대에 누웠다. 책장이 언제부터 꽂혀 있는지도 모를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원제는 걱정을 없애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책이 책장에 꽂혀 있었다. 몇 초 동안 그 책의 제목과 눈을 마주하다가 이내 책을 꺼내 들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걱정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관리론으로 번역된 것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어쩐지 지금 내 상황에 해답을 줄 것만 같은 그 책을 펼쳐들었다. 카네기는 걱정에 짓눌려 살던 어느 날 도서관에 방문했다고 한다. 걱정에 대해 쓰여있는 책을 읽어보려고 말이다. 한데 그 도서관에 걱정에 관해 쓰인 책은 겨우 22권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마저도 그의 성에 차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고. 그런 이유로 걱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직접 쓰기로 결심했고 결국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한다. 델 카네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이다. 처세술,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이름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왜인지 그의 책을 진득히 읽지는 못했다. 내 머릿속에 그의 책의 이미지는 어려운 이름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 말들만 굉장히 많이 인용된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책을 사놓고도 오랫동안 읽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나의 감정,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의 댓글에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니 이 걱정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책을 손에서 쉽게 놓고 싶지가 않았다. 카네기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적 설교가 아니다. 수천 명의 평범한 성인이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물이다. 삶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 그것도 오랜 세월을 거쳐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을 모두 모아두었다. 라고. 또한 그는 이 책의 목적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본 원리를 거듭 말하고 그 사례를 들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또 재해석하며 그 탁월성을 입증하는 것과 우리가 다 아는 일을 직접 실행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우리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이 기본 원리를 삶에 적용하라 라며 우리에게 움직일 자극을 주는 것.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그는 서문에서 똑똑히 밝히고 있었다.
이는 내가 단순히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많은 외국인들의 증언들이, 과거의 사례들이 사실은 걱정에서 매몰되었다가 벗어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란 얘기였다. 나는 책을 더 읽어보고 싶어졌다. 카네기의 책에 대한 자신감은 정말이지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이 책의 집필을 이 책이 나오기 7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해 쓴 그 글을 찾아 읽었고, 공자에서부터 처칠까지 이르는 수백 권의 전기도 함께 섭렵했다고 했다. 그리고 잭 댐프시, 마크 클라크, 헨리 포드 같은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걱정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문을 나가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선 2부 1장까지 읽어보라. 그런 뒤에도 걱정을 그만두고 삶을 즐기게 해줄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일단 이 책은 총 10부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마다 굉장히 끌리는 제목들이 달려있는데 1부를 보면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2부는 걱정을 분석하는 기술, 이 2부에서는 객관적으로 당면한 걱정을 파악하고 또 분석하고 결단을 내려 실천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걱정을 다루는 기술을 알려준다. 그리고 3부,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여기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걱정이 가득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어서 4부,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 5부, 걱정을 이겨내게 해줄 강력한 법칙. 6부, 비난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7부,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법. 8부, 행복과 성공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법. 9부, 돈 걱정을 줄이는 법. 10부,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 라는 32편의 생생한 체험 수기를 끝으로 이 책은 막을 내린다. 정말이지 각 부의 제목들이 참 매력적이다. 이를테면 5부, 걱정을 이겨내게 해줄 강력한 법칙이라든지 6부,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이라든지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읽기 시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책 중 3부가 지금 걱정에 매몰되어 있는 내게 가장 필요한 부분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들으면서 자신은 도대체 걱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유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테니 말이다. 3부의 소제목,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데일 카네기는 내 눈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내가 네 마음속에 그려진 지도에 걱정이란 땅을 없애줄게. 내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만드셨다 라는 명언이다. 이 명언을 남긴 사람은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디어드 키플링이라는 유명한 소설가이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키플링 같은 유명한 작가도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었다 라고. 그러면서 키플링에 얽힌 유명한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그 사건은 바로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분별력을 잃고 당신을 탓할 때 당신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던 그렇게 말하던 키플링이 이성을 잃고 자신의 처남을 고소한 사건이다. 그토록 현명했던 키플링이 왜 이성을 잃고 처남을 고소한 걸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키플링은 버몬트 출신의 캐롤라인 발레스티어와 결혼했다. 버몬트주 프레틀버로에 근사한 집을 지어 정착했고 거기서 여생을 보낼 작정이었다. 처음에는 처남인 비티 발레스티어와 절친하게 지내며 일도 같이 하고 여가도 함께 보내곤 했다. 그는 철마다 건초를 벨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발레스티어의 땅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처남은 자신이 판 목초지에 키플링이 약속을 어기고 정원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키플링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아마도 조용히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일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키플링은 지지 않고 되받아쳤다. 결국 둘 사이에서는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키플링은 자전거를 타다가 처남이 몰던 마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넘어졌고 결국 처남을 고소했다. 키플링과 처남과의 재판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키플링과 아내는 미국에 공들여 지은 집을 떠났고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이에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는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걱정과 마음의 앙금 때문이다. 정말이지 하잘것없는 건초 더미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다. 라고. 그제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댓글 때문에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그날 해야 할 녹음조차도 제대로 못하던 내 모습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방금까지 나의 자질까지 들먹이며 고민하던 내가 굉장히 우습게 느껴졌다. 카네기에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김에 이런 생각을 했다. 앞으로는 어떤 일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걱정이 될 때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로. 이 일이 내가 하던 일을 뒤엎을 만큼 엄청난 일인가? 빛보다도 빠르게 아니오란 대답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 일은 평소처럼 웃어넘겨도 좋을 일, 그런 사소한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카네기는 이어 한 부부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부부는 보통 사람이라면 생애 한 번 겪기도 힘든 무지막지한 고통을 짧은 시간에 2번이나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부부는 어느 날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잃었고 머지않아 갓 태어난 딸아이를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냈다. 남편은 당시 연이은 이 2번의 커다란 시련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한다.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죠. 남편은 병원을 방문해 수면제를 먹고 의사가 처방한 대로 여행을 떠났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마치 온몸이 바이스에 물려 그것이 저를 옥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실연에 아파하고 있는 그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찾아왔다. 그에게는 4살 배기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축 처진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빠, 배를 만들어주세요. 그때 그는 정말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기에 3시간에 걸쳐 장난감 배를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배가 거의 완성될 때쯤 그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 장난감 배를 만드는 동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맛보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안 곳곳에 고장난 것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일어서게 된 그는 하나씩 하나씩 삶에 활력을 주는 여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그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네요. 부부의 이야기를 마친 카네기는 바쁘게 사는 것이 걱정을 몰아낸다고 주장하며 내게 어떤 제안 하나를 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은 할 수 없어. 그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자유의 신상과 내일의 계획을 동시에 생각해봐. 하나하나 차례로 집중할 수 있지만 둘 다 한꺼번에 집중할 수는 없을걸? 정말로 그랬다. 자유의 신상이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생각이 드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카네기는 이 법칙이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재미있는 일에 활력과 열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워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었다.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낸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바쁘지 않을 때 우리 정신은 진공 상태에 가까워. 이어서 그는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같은 이유로 평민 정신도 뭔가로 채워지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그 뭔가는 바로 감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컬럼비아 대학의 제임스 머셀 교수의 말을 빌리면서 말이다. 걱정에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는요,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 아니라 일과를 마친 다음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상상력은 천방지축 날뛰고 터무니없는 공상을 떠올리게 하며 사소한 실수를 과장해서 보여주죠.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은 부하가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처럼 베어링을 태워버릴 듯이, 심지어는 산산조각 낼 듯이 돌아갑니다. 따라서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임스 머슬 교수의 말을 빌린 카네기는 이런 저명한 교수들만 어떤 건설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한 가정주부의 사례를 든다. 주부의 아들은 진주만 공격이 있던 다음 날 입대를 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느라 건강을 해칠 정도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걱정을 극복했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그녀는 어떻게 걱정에서 이토록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까? 처음에 그녀는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하늘을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집안일은 머리를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다. 다음 순간 그녀는 큰 백화점의 판매 직원으로 취업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어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한시도 절 놓아주지 않았죠. 걱정에 빠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리에 눕자마자 정말 이제 까무러치듯 잠에 들걸 했죠. 그녀의 말을 들으니
취업 준비를 하며 겪었던 반년간의 지독한 슬럼프가 떠올랐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취업 준비에 쏟다가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가 왔던 일. 당시 의사는 내게 휴식을 권했다. 쉬지 않으면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며. 졸지에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열차가 된 나는 할 일이 없어졌다. 학원에 가지 않았고 독서실에 가지 않았다. 나는 집에만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휴식처럼 느껴졌고 편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빈 공간에 걱정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회사에 나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은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미친 듯이 밀려들었다. 나는 그 걱정을 떨치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했다. 그래, 잠시만이야. 머리가 복잡하니까 지금 쉴 때만 이라는 핑계로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날부터 오랜 방황이 시작되었다.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자. 슬럼프는 보통 언제 왔던가? 해야 할 일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때 오지 않았나? 자이든 타이든 목표를 잃었을 때 오지 않았나? 매일 나가는 직장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무기력해지지 않았던가? 나는 사람은 내 인생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 이상 갖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 걱정에 매몰당한다 라고 생각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에 매몰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곧 매몰당하고 말 사람이다. 때문에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도 자신의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물론 번아웃이 오지 않도록 일과 쉼의 밸런스는 잘 조절하면서 말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 정도가 아닐까 한다. 사랑하는 두 아이를 한순간에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가 평생을 페인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았다. 다만 그것이 일에 집중하는 일이었을 뿐이다. 살다가 갑작스레 걱정에 매몰될 때 일이든 사랑이든 어떤 대상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시든 삶을 다시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걱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우리는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